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2013 개막식을 식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사 대표를 맡고 계신 김성기 국민일보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성기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김성기 사장입니다. 국민일보는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이 20개월 넘게 흑자를 내고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외형상 지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업은 정도 경영을 통해 이익 창출과 일자리 제공으로 그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기업인들과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균형 발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장을 맡고 계신 박대동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지방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세계적인 그 기록을 세운 우리 경제가 근전들어서 오랫동안 0%대의 그 정체성을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 1%대로 성장률이 조금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몇 개월간 취업률이 조금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3%대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 8%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을 길을 탄탄히 가고 있는 독일을 보면 전체 수출이 6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 수출하는 중소기업 2,800개 중에 48%가 독일의 중소기업입니다. 우리가 그 독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우리 한국적 특성 하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또 나아가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얼마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좋은 꿈 꾸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 위에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채익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울산의 지금 SK나 GS그룹 등 많은 대기업들이 외국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외자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점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 지금 이제 얼어붙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법,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관광진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또 코넥스 시장 관련 법안, 뭐 여러 가지 또 수직 정축에 관련된 건축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 3개월째 법안 한 건도 만들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화두는 어느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정말 이 부분에 정말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의 내년을 함께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재계 인사를 대표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에서 상근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원이 금년 9월달에 창립한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활동을 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로서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중산층을 넓히는 근간이 되고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면 국가의 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를 해서 고용을 확대를 하고 그것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가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경제진흥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축사에 이어서 김영선 전 국회 정무위원장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서 어제 강의를 들었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IT 시대다, ICT 시대다, 창조경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는 서비스 시대다. 근데 그 서비스가 우리가 보통 백화점 서비스나 또 음식점 서비스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조업이 연결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뭐냐 하면 법률 시장, 컨설팅 시장, 의료 시장, 바이오 시장, R&D 시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R&D를 많이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아시아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컨텐츠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 시대에 보면은 불만을 낮출수록 서비스를 높일수록 행복이 커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회는 어떻게 되느냐, 불만은 키우고 서비스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높이고 성과를 낮추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우리나라 사람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중국 고객이 오겠습니까? 일본 고객이 오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니까 정말 새로운 것들이 있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 정말 한국 사람들이랑 유익한 얘기를 나누고 유익한 경험을 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대한민국의 장치 산업을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건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풀뿌리 경제가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사회적 기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업을 키우는 기업들이랑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대를 이어서 그 가업 중심에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세계 시장이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역사, 문화, 특히 그것들이 지역 일자리랑 관계되는 그런 가업들에 대해 멘토 멘티 관계를 하는 그런 경제가 되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 지역 활성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임충식 신보재단 이사장님 오셨고 윤영일 IBK 감사님도 오셨는데 금융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벌써 이 안에 수백 개의 기업과 업종이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1년에 필요한 자금과 본인들이 조달해야 되는 자금과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률이 있고요. 그 위험률을 고려해서 사회적 평가와 신용 기준에 의해 갖고 신보가 보정을 하고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요령 좋은 사람이 따먹고 은행이 책임을 자기의 그 신용 측정 위험을 회피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의 65%밖에 쓰이지 않고 35%가 사실 사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페이스북 여시고 트위터에서 관심 가지면서 좋은 얘기를 퍼나르는 나라의 발전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일로 대한민국을 지식사회, 스마트사회로 이끌어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훌륭한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금일 그 오후 프로그램 중에 특별 강연, 첫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실 우리 연사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특별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께서는 고려대 경영학 학사, 그리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 대학원 회계학 석사과정 수료, 글로벌 전문기업 포럼 회장, 현재 신영 대표이사 회장, 신원 대표이사 회장,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호갑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1월 29일자에 매일경제에 이런 게 났습니다. 11월 29일자에 매일경제에 외국 기업이 떠난다. 규제와 노사 문제 때문에 떠난다. 라고 되어있는 표제에 11월 29일 매일경제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독일은 2000년대 초에 10년 뒤를 내다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향후 몇 년 뒤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연도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자연도태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 적응하는 사람은 살고 안 하는 사람은 죽는다. 우리 사회 현상, 특히 경제 현실에는 저는 그거는 안 통한다 생각합니다. 자연도태되면 공멸합니다. 공멸. 같이 죽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만 사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경제가 죽고 국민이 죽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그런다고 자기들만 잘 살 것 같으면 천만에요. 후손들이 죽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그게 아니고 저도 따뜻한 사람인데 말이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저희 중견기업 같은 경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견기업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회사 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나오십니다. 주식회사 신영이라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견기업들 멋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라든지 YG1이라든지 뭐 이와다이아몬드라든지 뭐 훌륭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분에 역할을 해서 우리 목표는 뭐냐 하면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이 뭐냐? 아주 심플하게 수출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출의 천병이 될 겁니다. 대기업 보내시려면 보내십시오.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경영학과에 한 15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50대 정도 되니까 50명 정도가 직장을 잃더군요, 보니까. 50에서 55세 정도 되니까 한 20명밖에 안 나고 나머지 직장이 없습니다. 우리 중견기업에 오시면은 60세가 아니고 65세까지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삶을 질로 따져보면 처음에 돈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50세에 그만둬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팽팽한데요. 저희 중견기업이 그래서 답이라 그러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여러분 기업에는 인재입니다. 제일 문제가 인재인데 여러분들 훌륭한 자식분들을 대기업만 보내지 마시고 저희 중견기업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에서 2009년도 대학교 졸업자 중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 제일 많고 제주 등등등 이래가지고 충남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우리 지역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저희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울산에 공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착급대기를 만드는 공장인데 굉장히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10,000평, 20,000평, 30,000평. 미국에 제가 공장이 있는데 미국의 알라바마주에서 제가 있는 도시가 루번이라는 도시입니다. 알라바마주하고 루번에서 저한테 공짜로 12만 평을 공짜로 줍니다. 땅을 임대가 아닙니다. 아예 소유권을 제가 12만 평을 1센트도 안 줬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원래 28만 대 공장을 지었다가 32만 대, 36만 대, 지금 40만 대 공장 4차에 걸쳐서 정설을 하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12만 평을 받았기 때문에. 12만 평을 주면서 도로 내주고 수도 내주고 모든 인프라를 해주는데 한 6천만 불 정도를 저희들한테 또 공짜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법인세 감면해주고 재산세 감면해주고 등등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건이 뭐냐 처음에 우리한테 얼마 투자하냐 1억 불 이상도 1억 불 투자하면은 종업원을 400명 이상만 써달라. 그게 전부 조건 전부입니다. 지금 저희 알라바마 공장에 720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720명들이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거 6년 만에 전부 본전 뽑고 지금 오히려 이익입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업 보고 뭘 자꾸 하라. 정치권에 다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저희들이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까 경주 발레오 같은 경주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 발레오 같은 경우는요. 3,000명이 자리가 일을 방국 아닙니까? 그럼 지역 거기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줘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떠들어 주시고 언론에다 떠들어 주시고 정치권에 떠들어 주시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1년에 1조 정도 매출 손실을 하면 그 전국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떠들어 준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 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중견기업 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맙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인 우리 진흥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너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지역별로 좀 떠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혼자서 절대 못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에 많이 취직시켜 주십시오. 시집장가 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호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특별 강연 두 번째 저희 초청을 했습니다. 황철주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간략한 프로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철주 이사장님께서는 1959년 12월 2일 경북 고령 출신이십니다. 인하대 전자공학 학사, 인하대 공학 명예박사, 한국진공학회 부회장,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부회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이사장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를 대한민국이 2만 불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 2만 불에서 3만 불로 3만 불에서 4만 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주변국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변국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뭐고 미래의 우리 성장 동력은 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뭐고 경쟁이 어떤 거냐, 그래서 성공이 뭐냐, 이런 걸 제가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이제 대한민국이다. 경제개발계획 45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불,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1위다. 지식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거는 세 번째가 국제기능올림픽 총 18회 종합 우승을 했다. 27번 참여해서 18번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왜 2만 불까지 성장했냐?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요,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도자들의 지도력보다는 이런 기능공들의 능력에 의해서 성장을 했다. 근데 앞으로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더 크게 좌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서 18번을 종합 우승 금메달 따갖고 온 우리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냐. 가수들은 영웅이 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따가온 사람들은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해준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세계 1등 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대한민국의 성장에 정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온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떤 박수를 보냈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업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이공대가 그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거냐, 그리고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있을 거냐. 저는 이게 정말 우리는 세상을 모르고 우리를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2만 불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능 인력,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기능 인력에 의해서 2만 불이 만들어졌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도해줬던 이제까지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저는 보수형 지도자다. 보수형이었다. 근데 우리는 보수가 뭐고 리더가 뭔가도 모르고 보수 리더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는 뭘 보고 보수라 그럽니까? 보수는요, 뭐 산적 두목, 마피아 두목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보수라고 얘기하걸랑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2만 분은 보수형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많은 분들이 보수 그러잖아요. 이 보수는 사실 좋은 메시지가 아니걸랑요. 그냥 무조건 하라면 해, 가라면 가, 밤새라면 밤새. 이게 우리의 보수형이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 왜 해? 얼마만큼 잘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해. 밤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코피도 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형의 지도력이 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43%밖에 안 돼, 46%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면요. 99%의 지식과 99%의 노력과 99%의 완성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 99%형입니다. 이 99%는요,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저는 99%는 고통이죠. 99%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만 노력을 합니까? 엄청난 노력이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인생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리고 99% 노력으로 99%의 완성도예요. 이게 현재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창조적인 명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요,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잘 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근데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없고 잘 못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기업이 어떻게 지속 성장할 거냐. 우리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희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쫓아가는 거 말고는 없다. 이게 현재 우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은 뭔가라고 봤을 때요.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경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일본이 4만 불까지 성장할 때 그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산업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만 3천 불 성장할 때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산업 기술하고 중국이 지금 우리를 쫓아오면서 세계 2강으로 성장하면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 기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의 시장, 일본, 미국, 유럽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일본이 잠자고 미국이 잠자고 유럽이 잠잘 때 우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뺏어왔다.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되고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진 나라가 이 섬유화학, 조선중공업, 전자, 자동차, 설광, ICT,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이 모든 게 거의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보세요. 전부 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여기를 바탕으로서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학과 또한 세계에서 거의 1등 했거나 1등 하고 있다. 우리는 다 1등 하고 있습니다. 1등 했거나 1등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은 2만 5천 불도 안 됐다. 그래서 미래 산업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산업에서 미래 산업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이제까지의 산업하고는 완전히 바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1차 산업은 천연자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농업, 축산업, 어업이다. 우리나라 농업하면은 뭡니까? 고생이죠. 저는 노동은 뭡니까? 노동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일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해요. 노동을 일로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나라 농촌을 노동에서 일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나라 농촌이
세계적인 농촌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농촌의 그 농산물을 2차 산업으로 시키고 고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을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기술과 산업은 흐르는 물과 같다. 가만 놔두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막아놓으면 썩습니다. 이게 기술과 산업이다.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어떻게 그 가치를 많이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 전 이게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업할 때도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모습이 저고 이 거인이 저의 경쟁자다. 이게 우리는 우리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경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다. 우리는 세상은 이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왔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은 평등하고 공평하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현재의 저의 모습이고 과거의 저의 모습이다. 또 미래의 저의 모습이다. 고통은요. 고통 없이 성공은 절대 없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고통 수반에 대한 인내력에 대해서 훈련을 안 시키고 성공해라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진행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우리 김 의원님 공통 정치권에 계신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새 정부에서 사실 집권 5년간 고용률 70% 현재 한 64% 된다고 들었습니다.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말씀을 따르면은 향후 5년간 24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주장도 있더군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도 물론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분에서 많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일자리가 창출이 되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특히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조영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대기업이 과거에는 70%를 국내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노동자들도 경직적이고 노조도 무섭고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55%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가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리 그 외국 기업이 우리 국내에 들어온 투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절대 투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여건을 가감하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도 실제로 규제가 철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느낄 만큼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과감하게 철폐해야 되고 일례를 든다면 우리 영리병원들 아직도 영리병원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묵은 과제였는데 지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영리병원 설립해준다 해놓고 부처 간에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설립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 된다 이렇게 다투다가 아직도 이게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철폐하는 각종 경제 법안도 만들어드리고 좀 경제의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입법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하루속히 저희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입법하도 하고 뒷받침을 하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님. 그 정부 발표나 신문 등에 보면 이런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통계가 전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지표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거짓말에 빠져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죠. 지표 자체는 맞는 건데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예전과 조금 달라서 물론 규제 완화나 일하기 좋은 제도를 국가에서 만드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큰 틀에서 두 가지 먼저,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하면 일자리가 생기지만 요즘은 사실 똑같이 100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이 100억을 투자하면 대부분 기계가 할 일을 만들어서 기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정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일일 때는 우리가 대기업에 목매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과 지원들을 좀 활성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김관진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현 원장님께 여러 가지 뭐 금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거시경제 쪽 이렇게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자리 문제 실상이라든지 해법 찾기 어려움 이런 문제를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 일자리 문제의 그 특징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한번 뭐 잘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많이 있죠. 예.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영업이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한 500만 명이 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식당이 4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90년 초반에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하고 교역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주 싼 물건도 만들고 중간 물건 비싼 거 다 골고루 만들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그냥 굉장히 싼 물건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나무젓가락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수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를 막 10분의 1 가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5분의 1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물수건하고 나무젓가락, 성냥 이런 거 만들던 분들 다 그냥 뭐 초토화됐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록으로 보면 한 15,000여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간 데가 자영업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든가 도소매, 숙박, 음식, 작은 뭐 가게라든가, 그래서 지금 도소매, 숙박, 음식료, 그리고 운수, 택시 쪽, 이런 쪽까지 다 합치면 한 700여만 명이 여기 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고 갈 것이냐. 예를 들어 이제 식당은 정말 포화 상태라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을 여신 분들이 한 업소당 뭐 1억 이상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빚이 자영업자한테 가 있는 빚이 한 4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가 500만 개가 넘는다. 그리고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까지 700만 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이제 거기에 일자리들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예를 들면 명동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 돼서 나가면은 이렇게 그 전단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알아보니까 그 천장에 3만 원 정도 받고 1000장 정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돌리시는데, 뭐 직장인들이 뭐 춥다고 손 놓고 가면서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 있는 분들한테는 꼭 받아라. 한 장당 30원씩 이분들한테 기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열심히 받고 오면 한 이만큼씩 받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장당 30원이니까 10장이면 300원을 제가 그 전단지 돌리는 분한테 기부한 셈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것도 안 받으면서 무슨 양극화를 욕하냐. 뭐 경제가 뭐 문제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가 나가서 그런 것도 안 받아요. 그럼 자기가 안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좀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제가 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들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우리 젊은 그런 그 청년들은 또 좋은 것만 찾거든요. 안 조금만 시원찮아 보이면 아예 안 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좋은 데 아니면 안 간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더 힘들고 그리고 또 일자리는 그런 데 많고 하니까 참 이게 괴리가 심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자영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우선 지적을 해드립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일자리 문제의 실상과 관련된 해법을 주제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토론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흔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등을 흔히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부릅니다. 분야에 따라 남성도 사회 취약계층 측면이 있죠. 네, 이러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느 한 분야도 사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각 한 번씩 짚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진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실업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만 사회자께서 계속 시계를 보시니까요.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은 저는 가장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도 다 초과 근무 불법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1,70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2,300시간 정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행복할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가정에도 충실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산재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요는 지금 이렇게 다른 선진국들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한 정규직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일자리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있는 일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일을 나누는 방법이 가장 큰 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일자리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시간제 일자리. 아까 근로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또 시간제로 고용을 함으로 해서 특히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 인력이 점차 부족해지고 이 노동이 풍부해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고 또 고령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를 아주 정부도 권장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아주 기업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여러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좀 서칭하셔가지고 참여도 하시고 이게 바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나 기업의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 의원님, 사실은 우리 특강하신 분도 그 말씀을 참 강조를 하셨거든요. 중견기업 같은 게 지방에 정착화시켜서 그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즉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되어야만 사실은 지방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지역 고용 활성화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대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만 조금 제가 코멘트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 주변에다가 분교 만드는 게 이제 유행이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방에서조차도 지방대학에서 신입생 뽑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방으로 이동을 시킬 거라고 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에다가 분교 만들어서 대학을 유지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인데요. 최근에 노동연구원에서 나오는 노동리뷰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호에 광주 지역,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금융산업하고 광산업,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빛을 서로 생산하고 제어하고 이런 이제 관계하는 그런 산업 부분인데요. 그래서 광주가 광산업 특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월간 노동 리뷰에 광주의 광산업하고 금융산업의 실태, 인력 수급 실태에 대해서 레포트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거기에 아무리 특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수급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얼마 안 돼서 빠져나가더라. 거기서 가장 큰 원인 뭐냐? 대우가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임금이 낮다는 건 노동 환경, 근로 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거론되는 것이 만약에 인력 수급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 산업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성 근로자라든가 고령 근로자도 지역에서 충분히 유치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접근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임금 부분을 입사 초기에 아까 그 김광진 의원께서도 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마치 이제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입사 초기에 조금 더 그 임금이 낮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 또는 타 산업 분야보다 임금이 낮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조금 더 얹혀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도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 체계가 결국 미흡해서 자기의 5년 후의 장래, 10년 후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런 판단이 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이라도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훈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비전을 좀 충분히 안겨줄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협력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을 맡아서 아무 큰 사고 없이 1시간 40-50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별하게 출연해 주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행사 주최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초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께 눈빛으로 공감을 해주시고 박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를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서 그때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의도 연구원의 이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